안녕하세요, 유튜브 청취자 여러분. AI가 아닌 진짜 목소리로 사연을 읽어드리는 고요한 드라마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이야기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김정희, 올해 65입니다. 남편과 이혼한 지 벌써 4년이 가까워 옵니다. 40년 가까이 살았는데 그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젊은 여자와 함께 떠나버렸어요. 그런데 요즘 가끔 생각합니다. 조강지 철을 버린 남자의 말로가 어떻게 됐는지. 가끔 옷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셔츠 한 벌을 꺼내봅니다. 남색 체크무늬 셔츠. 지금으로부터 42년 전에 제가 첫 월급으로 남편한테 사준 옷이에요. 그때 저는 23이었고 남편은 26이었습니다. 그 옷을 볼 때마다 저는 생각해요. 그때는 정말 날 사랑했었는데 라고. 남편과 처음 만난 건 지금으로부터 45년 전쯤이었어요. 저는 20, 남편은 23, 친구 소개로 만났죠. 남편은 그때 작은 분식집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성실하고 일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말수는 적었지만 웃는 얼굴이 참 좋았습니다. 우리는 금방 사귀기 시작했고 3년 뒤 결혼했어요. 결혼식은 초라했습니다. 하객도 20명 남짓, 신혼집은 월세 단칸방, 남편은 분식집 주방에서, 저는 동네 슈퍼에서 일했죠. 그래도 행복했어요. 정말이지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첫 월급을 받은 날, 저는 백화점에 가서 셔츠 한 벌을 샀습니다. 남편이 늘 낡은 옷만 입고 다니는 게 마음에 걸렸거든요. 남색 체크무늬. 제가 고르고 골라서 산 거였어요. 남편은 셔츠를 받아들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게 자기한테 주는 거냐고 고맙다고. 그 자리에서 옷을 갈아입더니 거울 앞에서 한참을 섰어요. 키가 크고 어깨가 넓어서 셔츠가 잘 어울렸죠. 저는 그런 남편을 보며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그 셔츠를 벗지도 않고 잠들었어요. 얼마나 좋아했는지 주말마다 그 옷만 입고 다녔죠. 결혼한 지 2년쯤 지났을 때 남편이 말했습니다. 분식집을 차리고 싶다고. 저는 당연히 찬성했어요. 우리는 악착같이 돈을 모았습니다. 저도 슈퍼 일을 그만두고 식당 서빙 일을 2군데나 뛰었죠. 그렇게 4년을 모아서 드디어 우리만의 분식 가게를 하나 열었습니다. 남편은 주방을, 저는 홀을 맡았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 육수를 누리고 밤 11시에 문을 닫았습니다. 하루도 쉬지 않았어요. 그 와중에 아이가 셋이나 생겼죠. 장남 민준이, 차남 민수, 막내딸 수진이. 배가 불러도 일했고 애를 낳고 사흘 만에 다시 가게로 나왔습니다. 등에 업고 설거지하고 재우고 반죽하고 그렇게 30여 년을 살았어요. 남편은 장사 수완이 좋았습니다. 손님들한테 인심도 후하고 맛도 좋았죠. 가게는 점점 커졌고 분식집에서 중식당으로 바꿨어요. 직원들도 여러 명 두게 됐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행복했어요.
남편은 가끔 제 손을 꼭 잡으며 당신 덕분이라고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면 저는 모든 게 괜찮았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였을까요? 남편이 저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아니, 어쩌면 처음부터 그랬을지도 몰라요. 저는 남편의 아내가 아니라 그저 같이 일하는 사람이 되어 있던 거죠. 아이들이 다 크고 가게도 안정되고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6년쯤 전부터였던 것 같아요. 남편이 거울을 자주 보기 시작했습니다. 머리도 염색하고 옷도 사입고 헬스장도 등록하더라고요. 저는 그저 건강 챙기나 보다 생각했죠. 남편이 요즘 부쩍 젊어 보인다고 말했더니 씩 웃으며 나이 들수록 관리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땐 몰랐어요. 그게 시작이었다는 걸. 그 무렵 가게에 단골 손님이 한 명 생겼습니다. 젊은 여자였어요. 30 초반쯤 돼 보이는 화장을 진하게 하고 웃을 때 목소리가 높은 여자. 이름은 소연이라고 했죠. 처음엔 그저 손님 중 하나일 뿐이었어요. 그런데 그 여자가 일주일에 3번, 4번씩 오기 시작했습니다. 항상 남편한테 말을 걸었죠. 오늘도 정말 맛있다고, 사장님은 정말 젊어 보인다고, 40대 같다고. 저는 그때 기분이 이상했어요. 근데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괜히 질투하는 것처럼 보일까봐. 그런데 어느 날 그 여자가 제게 다가와 말했어요. 사모님은 정말 복 받았다고, 사장님 같은 분은 요즘 드물다고. 그 순간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왜 그런 말을 나한테 하는 걸까요? 하필 저한테요. 그날 밤 남편의 핸드폰에 불이 들어왔어요. 남편은 황급히 핸드폰을 집어들고는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잠그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10분쯤 지나서 나왔을 때 남편의 얼굴은 약간 상기돼 있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부터 남편을 유심히 보기 시작했죠. 핸드폰에 비밀번호가 생겼어요. 예전엔 없었는데, 그리고 남편이 자주 입던 그 남색 체크 셔츠는 언제부턴가 옷장 깊숙이 밀려나 있었습니다. 새로 산 검은색 니트만 입고 다녔어요. 어느 날 저녁 남편이 말했습니다. 오늘 야근 좀 해야 할 것 같아. 저녁은 먼저 먹어. 그날 남편은 새벽 2시에 들어왔어요. 셔츠에서 낯선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저는 그때 알았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그 후로 남편의 이상한 행동들이 하나씩 보이기 시작했어요. 먼저 핸드폰이었습니다. 예전엔 식탁 위에 아무렇게나 놓아두던 사람이 이제는 항상 몸에 지니고 다녔어요. 화장실 갈 때도, 샤워할 때도, 심지어 잠잘 때도 베개 밑에 넣어뒀죠. 어느 날 아침 남편이 샤워하는 동안 핸드폰이 식탁 위에 놓여 있었어요. 진동이 울렸습니다. 저는 무심코 화면을 봤죠. 오빠, 어제 고마웠어요. 카카오톡 알림이었어요. 발신자 이름은 연이라고만 돼 있었습니다. 제 손이 떨렸어요. 핸드폰을 열어보고 싶었지만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죠. 그때 욕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황급히 핸드폰을 내려놨어요. 남편이 나오더니
핸드폰을 집어들고는 잠깐 화면을 보더니 빙그레 웃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그날 하루 종일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며칠 뒤 남편이 또 야근한다고 했어요. 이번엔 제가 물었습니다. 식당에서 야근하는 일이 왜 이렇게 잦냐고. 남편은 귀찮다는 듯 대답했어요. 거래처 사람들 만나야 하고 새 메뉴 개발도 해야 하고 바쁘다고. 그러면서 자기 일에 신경 좀 꺼달라고 하더라군요. 당신이 뭘 알아. 그냥 집이나 잘 챙겨.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40년 가까이 같이 살았는데, 같이 가게를 키웠는데, 이제 와서 집이나 챙기라니.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새벽 3시에 들어왔어요. 술 냄새가 났지만 그것보다 더 진한 게 있었습니다. 여자 향수 냄새. 달콤하고 무거운, 제가 절대 쓰지 않는 향이었어요. 남편은 비틀거리며 침대에 쓰러졌고 금방 코를 골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한숨도 못 잤어요. 옆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봤죠. 이 사람이 지금 나한테 뭘 하고 있는 걸까? 정말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는 걸까? 아니야, 설마. 우리 남편이 그럴 리 없어. 저는 그렇게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어느 날 오후 가게가 한가할 때였습니다. 그 여자, 소연이가 또 왔어요. 이번엔 혼자가 아니라 친구 한 명과 함께였죠. 두 사람은 구석 자리에 앉아서 낄낄거리며 떠들었어요. 그러다 남편이 주방에서 나오자 소연이가 크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사장님, 여기요. 남편은 웃으며 그쪽으로 다가갔어요. 평소보다 훨씬 밝은 얼굴이었습니다. 세 사람은 한참을 얘기했죠. 저는 멀리서 지켜봤어요. 소연이가 남편 팔을 툭툭 치며 웃었습니다. 남편도 따라 웃었어요. 그 모습이 왠지 익숙해 보였습니다. 마치 오래 알고 지낸 사람들처럼. 식사를 마치고 나갈 때 소연이가 제게 인사를 했어요. 오늘도 잘 먹었다고, 역시 여기가 최고라고. 그리고는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사모님, 사장님 정말 멋지시죠? 부럽다. 저는 그저 웃기만 했어요. 뭐라 대답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그날 저녁 남편의 핸드폰이 또 울렸습니다. 남편은 핸드폰을 보더니 슬쩍 웃고는 화장실로 들어갔어요. 이번에도 10분 넘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결심했어요. 확인해야겠다고. 다음날 남편이 또 야근하러 간다고 했을 때 저는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남편이 차를 몰고 나간 뒤 저는 택시를 잡아탔어요. 기사님한테 앞차를 따라가 달라고 했죠.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손에 땀이 났습니다. 남편의 차는 시내를 벗어나 외곽으로 향했어요. 가게로 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한 모텔 앞에 멈춰섰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어요. 차에서 내린 남편은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모텔 입구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잠시 후 또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소연이었어요. 그 여자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남편에게 다가갔고 남편은 그 여자의 어깨에 팔을 두르며 함께 모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택시 안에서 그 광경을 다 봤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토할 것 같았죠. 기사님이 괜찮냐고 물었지만 저는 대답 없이 그냥 고개만 저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저는 기사님께 집으로 돌아가자고 했어요. 집에 돌아와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거실 소파에 앉아서 멍하니 벽만 바라봤어요. 38년이었어요. 거의 40년을 같이 살았는데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제가 뭐가 부족했던 걸까요? 저는 화장실로 가서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거칠어진 손, 힘없이 내려앉은 어깨, 백발이 성성한 머리. 저는 늙어 있었어요. 그 여자보다 30살이나 더 많은 할머니나 다름없는 모습이었습니다. 남편은 이제 저를 여자로 보지 않는 거겠죠? 그냥 같이 늙어가는 동업자. 아니, 어쩌면 짐.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울지 않으려고 참았습니다. 왜 울어야 하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화가 나는 건지 슬픈 건지 억울한 건지 그냥 모든 게 무너지는 기분이었거든요. 그날 밤 남편은 새벽 4시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자는 척 했어요. 남편은 조용히 옷을 갈아입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리고 코를 골기 시작했죠.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그 후로 며칠 동안 저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가게에 나가서도 멍하니 있었고 손님들한테 주문을 받아도 제대로 기억이 안 났습니다. 설거지를 하다가 그릇을 깨기도 했죠. 남편은 여전히 아무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전보다 더 밝아 보였습니다. 콧노래를 흥얼거리기도 하고 거울 보며 머리를 매만지기도 했어요. 제가 밥을 차려줘도 대충 먹고는 또 핸드폰만 들여다봤습니다. 가끔 픽 웃기도 했죠. 그 웃음이 저한테는 비수처럼 꽂혔어요. 이 사람은 지금 행복한 거예요.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으면서. 일주일쯤 지났을 때 딸아이 수진이가 집에 들렀어요. 수진이는 그때 29으로 회사 다니며 독립해 살고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제 얼굴을 들여다보며 어디 아프냐고 얼굴이 왜 그러냐고 물었어요. 저는 괜찮다고 그냥 요즘 좀 피곤하다고 둘러댔죠. 하지만 수진이는 눈치가 빨랐어요. 제 손을 꼭 잡으며 무슨 일 있냐고 아빠랑 싸웠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싸운 것도 아니라고. 그냥 요즘 아빠가 바쁘다고. 수진이가 한참을 저를 바라보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아빠가 요즘 이상하지 않냐고. 제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소리냐고 물으니까 수진이는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지난주에 아빠를 우연히 봤다고. 백화점 앞에서. 그런데 젊은 여자랑 같이 있었다고. 처음엔 손님인 줄 알았는데 둘이 너무 친해 보였다고요. 그냥 일 관계의 사람이겠지 하고 수진이가 말끝을 흐렸어요. 하지만 확신이 없는 목소리였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딸아이한테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아빠가 바람 피우는 것 같다고? 엄마는 이미 다 알고 있다고? 그날 수진이는 한참을 집에 있다가 갔어요. 가면서 제 손을 꼭 쥐었습니다. 무슨 일 있으면 꼭 말하라고. 자기는 엄마 편이라고.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남편한테 직접 물어보기로. 남편이 샤워하고 나왔을 때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얘기 좀 하자고 했더니 남편은 귀찮다는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무슨 얘기냐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요즘 누구 만나냐고. 가게 단골 손님 소연이라는 여자. 그 사람이랑 무슨 사이냐고. 남편의 얼굴이 굳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말했죠. 내가 무슨 상관이냐고.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뭐라고 했냐고 되묻자 남편은 짜증스럽다는 듯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는 제 얼굴도 보지 않은 채 말했어요. 그냥 친한 동생 같은 사람이라고. 요즘 세상에 남녀가 친하게 지낼 수도 있는 거라고. 왜 자꾸 의심하냐고.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지난주에 모텔 들어가는 거 봤어요. 남편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하지만 곧 얼굴을 굳히더니 오히려 화를 냈어요. 자기를 미행했냐고 미쳤냐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자기를 믿지도 못하면서 평생을 같이 산 게 뭐냐고. 자기가 얼마나 힘들게 가게 키웠는데 이제 와서 이런 식으로 나오냐고.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저 남편을 바라만 봤죠. 남편은 방으로 들어가며 마지막으로 한마디 던졌습니다. 당신은 날 사람으로 안 봐. 그냥 일하는 기계로만 보잖아. 문이 쾅 닫혔어요. 저는 소파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남편은 저를 거의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가게에서도 필요한 말만 했죠. 밥상을 차려놔도 먹지 않고 나가버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또 야근한다며 나갔습니다. 저는 이번에도 따라갔어요. 확인해야 했으니까. 남편의 차는 이번에도 그 모텔로 향했습니다. 같은 곳이었어요. 그리고 소연이가 나타났죠. 둘은 모텔 입구에서 잠깐 서 있었어요. 남편이 소연의 허리에 손을 올렸습니다. 소연이는 남편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어요. 그 장면을 보는 순간 제 안에서 뭔가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렸어요. 비틀거리며 그쪽으로 걸어갔죠. 여보라고 불렀습니다. 제 목소리에 남편이 화들짝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소연이도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죠. 남편이 이게 무슨 일이라며 말끝을 흐렸습니다. 저는 그저 두 사람을 바라만 봤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소연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하다고. 자기도 어쩔 수 없었다고. 사장님을 정말 좋아하게 됐다면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진짜 웃긴 게 제가 화를 낼 수가 없더라고요. 그냥 모든 게 허무했습니다. 저는 남편한테 물었어요. 얼마나 됐어요?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소연이가 대신 대답했어요.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1년쯤 됐다더라고요. 1년. 1년 동안 저는 아무것도 몰랐던 거예요. 저는 남편한테 집에 가자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들어 저를 봤어요. 미안하다는 표정이었지만 진심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작게 미안하다고 중얼거렸죠. 저는 돌아섰습니다.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택시 안에서 울었습니다. 40년 세월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이렇게 초라하게. 남편은 그날 밤 집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서 밤을 새웠습니다.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어요. 그저 멍하니 창밖만 바라봤죠. 동이 트고 해가 떴습니다. 새로운 날이 왔지만 제게는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날 이후로 남편은 3일 동안 집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읽지 않았죠. 저는 그냥 기다렸어요.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가게는 직원들이 돌렸습니다. 저는 나갈 수가 없었어요.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다 알 것 같았거든요. 저희 사장님 바람 피운 거, 사모님 버려진 거. 창피했어요. 부끄러웠습니다. 거의 40년을 같이 살았는데 이렇게 버려지는 게.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남편이 집에 들어왔어요. 새벽 4시쯤이었습니다. 저는 잠을 잘 못 자고 거실에 앉아 있었죠.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며칠 안 씻은 것처럼 머리가 산발이었고 수염도 자라 있었어요. 저를 보면서 잠깐 멈칫하더니 그대로 방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저는 불렀어요. 여보라고. 남편이 멈춰섰습니다. 하지만 돌아보지는 않았어요. 저는 물었어요. 우리 어떻게 할 거냐고, 이대로 살 거냐고. 남편은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리하자.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뭐라고요? 남편이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지친 얼굴이었어요. 하지만 단호했습니다. 남편은 말했어요. 이혼하자고. 자기는 더 이상 이렇게 못 산다고. 그 애랑 새로 시작하고 싶다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남편은 계속 말했어요. 가게 지분은 반반으로 나누자고. 그게 공평하다고. 집도 팔아서 나누면 된다고. 마치 사업 정리하듯이 말하더군요. 38년 결혼 생활을, 새 아이를 키운 세월을. 저는 그제야 물었어요. 왜요? 내가 뭘 잘못했어요? 남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당신 잘못은 없다고. 그냥 자기가 변한 거라고. 이제는 다른 삶을 살고 싶다고. 그 애는 날 남자로 봐줘. 당신은 이제 그냥 같이 일하는 사람 같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허탈한 웃음이었죠. 같이 일하는 사람. 40년 가까이 당신 뒷바라지하고 아이 셋 낳아 키우고 새벽부터 밤까지 가게 일하고
그게 그냥 같이 일하는 사람이었다니. 다음날 아이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장남 민준이가 제일 먼저 왔어요. 민준이는 그 당시 35으로 결혼해서 아이 둘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사정을 듣더니 민준이는 당장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소리를 질렀습니다. 미쳤냐고. 엄마한테 어떻게 그러실 수 있냐고. 남편은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차남 민수도 왔습니다. 민수는 32로 아직 미혼이었죠. 민수는 말은 없었지만 주먹을 불끈 쥐고 있었어요. 당장 아버지 찾아가서 패고 싶다고 했습니다. 딸 수진이는 제 옆에 앉아서 울었어요. 계속 미안하다고, 자기가 더 일찍 눈치챘어야 했다고. 저는 아이들을 달랬어요. 괜찮다고. 엄마는 괜찮다고.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하나도 괜찮지 않았죠.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이혼하지 말자고. 끝까지 싸우라고. 위자료라도 제대로 받아야 한다고.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싸우고 싶지 않았어요. 이미 마음이 떠난 사람을 붙잡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냥 끝내고 싶었어요. 깨끗하게. 그 후로 몇 달간의 지루한 실랑이가 이어졌습니다. 저는 버티려 했지만 이미 마음 뜬 사람을 잡는 건 지옥이었어요. 결국 남편이 변호사를 통해 이혼 서류를 보내왔습니다. 가게 지분 반반, 집 팔아서 반반, 재산 분할 끝. 모든 걸 정리하는 데만 반년이 걸렸습니다. 서류를 보는데 눈물이 났어요. 제 평생의 세월이 이 몇 장짜리 종이로 정리되는구나 싶었죠. 남편은 제 앞에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빨리 도장 찍으라는 듯이. 저는 물었어요. 정말 이게 끝이냐고. 다시 생각할 수는 없냐고. 남편은 고개를 저었어요. 이미 결정했다고. 그 애한테 약속했다고. 약속. 그 여자한테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저한테 한 혼인 서약은 버리면서.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도장을 찍었어요. 남편은 서류를 챙겨서 일어났습니다. 나가면서 한마디 했죠. 미안해. 그리고 그동안 고마웠어. 고맙다니요. 평생을 같이 산 아내에게 이혼하면서 고맙다니. 문이 닫혔어요. 저는 그대로 주저앉아서 울었습니다. 소리내서 울었어요. 평생 처음으로. 이혼하고 한 달쯤 지났을 때 수진이가 알려줬어요. 아버지가 그 여자랑 아파트에서 동거를 시작했다고. 가게도 그 여자 이름으로 지분을 넘기기 시작했다고. 민준이가 확인해 봤더니 사실이었어요. 남편은 벌써 저를 완전히 지운 거였죠. 저는 그때 결심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새로 시작해야겠구나. 집을 나왔어요. 짐을 쌀 때 저는 옷장 깊숙한 곳에서 그 셔츠를 꺼냈습니다. 남색 체크무늬 셔츠. 신혼 때 제가 사준 그 옷. 다른 건 다 버려도 이것만은 가져가고 싶었어요. 이게 있어야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사랑받던 시절을, 행복했던 그때를. 셔츠를 꼭 안고 저는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60대 초반에 다시 시작하는 삶이었어요. 아이들은 걱정했지만 저는 괜찮다고 했어요. 반찬 가게라도 하나 차리면 먹고 살 수 있을 거라고. 그날 밤 저는 그 셔츠를 펼쳐서 보았어요.
낡고 발해서 이제는 입을 수도 없는 옷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걸 보면 생각나거든요. 남편이 환하게 웃던 얼굴, 고맙다고 말하던 목소리, 그 옷을 입고 행복해하던 모습. 그때는 분명 날 사랑했었어요. 분명히. 원룸은 좁았어요. 방 하나, 부엌 하나. 화장실은 샤워 부스랑 붙어 있었죠. 40년 가까이 살던 집은 넓었어요. 방도 4개에 거실도 컸고. 그런 집에서 이런 곳으로 오니 제 인생이 얼마나 작아졌는지 실감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조금 편했어요. 남편 눈치 볼 일도 없고 핸드폰 소리에 가슴 졸일 일도 없었으니까요. 짐을 풀면서 저는 그 셔츠를 옷장 제일 안쪽에 넣어뒀습니다. 가끔 꺼내볼 생각이었어요. 사랑받던 시절을 잊지 않으려고. 이혼하고 2달쯤 지났을 때 저는 작은 반찬 가게를 차렸어요. 동네 구석에 있는 평수도 작은 가게였습니다. 월세도 싸고 사람도 별로 안 다니는 곳이었죠. 하지만 저한텐 그게 딱 맞았어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손으로 하는 일이 익숙했어요. 평생을 해온 일이었으니까요. 가게를 열고 1달쯤 지나니 단골 손님이 몇 명 생겼어요. 동네 할머니들이었죠. 반찬 맛있다고 정성이 느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했어요. 누군가 제 음식을 좋아해 준다는 게 제가 아직 쓸모있는 사람이라는 게 감사했습니다. 자식들은 자주 찾아왔어요. 특히 수진이는 일주일에 1번씩 들렀죠. 반찬 사러 온다며 돈을 두고 갔는데 항상 실제보다 더 많이 줬어요. 저는 그게 미안했습니다. 딸한테 손 벌리는 것 같아서. 이혼 후 1년이 지났을 때 민준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소식이었습니다. 남편이 운영하던 중식당이 문을 닫았다고 했어요. 장사가 안 돼서 손님이 뚝 끊겼다고. 그 여자, 소연이가 가게 운영에 끼어들면서부터 망하기 시작했다고 하더군요. 주방 레시피를 함부로 바꾸고 재료비를 아끼려고 질 나쁜 것들을 썼대요.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떠나갔다고 했습니다. 민준이는 화가 나 있었어요. 엄마가 평생 키운 가게를 몇 달 만에 망쳤다고. 그 여자의 진짜 목적은 돈이었던 것 같다고.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럴 줄 알았거든요. 그 여자는 처음부터 남편을 사랑한 게 아니었어요. 가게와 돈이 좋았던 거죠. 60 넘은 남자를 30 초반 여자가 진짜 좋아할 리 없잖아요. 남편은 그것도 모르고 속았던 거예요. 아니, 어쩌면 알면서도 속은 척한 걸지도 모르죠. 젊은 여자가 자기를 좋아해 준다는 게 그렇게 좋았나 봐요. 1년이 더 지났을 때 또 연락이 왔어요. 이번엔 수진이었습니다. 수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버지가 쓰러졌다고. 당뇨 합병증이 심해져서 병원에 입원했다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남편은 원래 당뇨가 있었는데 제가 식단 관리를 해줘서 괜찮았었거든요. 약도 제가 챙겨줬고요. 그런데 이혼 후에는 관리를 안 했나 봐요. 단 것도 많이 먹고 술도 많이 마셨다고 하더군요. 수진이가 물었습니다. 엄마는 병문안 안 가시냐고. 저는 잠깐 망설였어요. 가야 하나? 아직도 그 사람이 신경 쓰이나?
하지만 결국 안 가기로 했습니다. 제가 갈 이유가 없었어요. 이제 남이니까요. 너희들이 다녀오면 되지. 라고 말했습니다. 수진이는 알겠다고 했지만 목소리가 슬퍼 보였어요. 얼마 뒤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어요. 소연이가 도망갔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병원에 입원한 사이 통장을 다 털어서 사라졌대요. 남은 가게 지분도 몰래 팔아버렸다고. 심지어 남편 명의로 대출까지 받아뒀더랍니다. 남편은 빈털터리가 됐어요. 병원비조차 낼 돈이 없었대요. 민수가 전화로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완전히 망했어요. 그리고 얼마 전 들으니 그 여자도 다른 남자에게 사기를 당해 빈털터리가 됐다고 하더군요. 인과응보라는 게 정말 있나 봅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당연한 결과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조강지처를 버리고 젊은 여자를 택한 대가, 40년 가까운 세월을 함께한 사람을 버린 대가, 그게 이런 거였어요. 민준이가 물었습니다. 아빠 병원비를 자기들이 내야 하냐고, 엄마 생각은 어떠냐고. 저는 잠깐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판단해. 엄마는 상관없어. 정말 상관없었어요. 미워하지도 않았지만 그렇다고 도와주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그 사람 인생은 그 사람이 책임지면 되는 거니까요. 아이들은 결국 최소한의 병원비만 내주기로 했대요. 그 이상은 안 돕기로 했다고. 저는 그게 잘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그 셔츠를 꺼내봤습니다. 남색 체크무늬. 이제는 정말 낡아서 천도 약해져 있었어요. 셔츠를 펼쳐놓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이 옷을 입고 행복해하던 남편, 젊고 건강했던 그 사람, 저를 사랑한다고 말하던 그 사람, 어디로 갔을까요? 그 사람은. 지금 병원에 누워있는 사람은 제가 알던 그 사람이 아니에요. 이기적이고 어리석고 결국 모든 걸 잃은 사람, 낯선 사람이었어요. 저는 셔츠를 다시 접어서 옷장에 넣었습니다. 이제 자주 꺼내보지 않아도 될 것 같았어요. 그 시절은 이미 끝났으니까요. 창밖을 보니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 한 잔을 끓여서 창가에 앉았어요. 빗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죠. 이제 정말 끝이구나. 그 사람의 인생도 나와의 인연도 모두 끝났구나. 그해 가을이 왔어요. 반찬 가게는 조금씩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수입도 생활할 만큼은 넉넉했어요. 그리 많지는 않았지만 제 힘으로 버는 돈이라 뿌듯했습니다. 아이들은 여전히 자주 들렀어요. 특히 수진이는 주말마다 와서 청소도 도와주고 반찬도 함께 만들었죠. 민준이와 민수도 한 달에 한 번씩은 얼굴을 비췄습니다. 저는 조금씩 웃을 수 있게 됐어요. 손님들과 이야기하면서, 아이들과 밥 먹으면서 삶이 다시 의미를 찾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 생각은 가끔 났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가슴 아프진 않았습니다. 그냥 먼 옛날 일 같았죠. 그러던 어느 날 수진이한테서 급한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가 치매 진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혈관성 치매래요. 당뇨 합병증으로 뇌혈관이 막혀서 생긴 거라고, 병원에서는 빠르게 진행될 거라고 했답니다.
엄마, 아빠가 엄마 찾아요. 수진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나를 찾는다고? 뭐하러? 수진이가 말했어요. 아버지가 자꾸 엄마 이름을 부른다고. 정이야, 정이야 하면서 운다고. 병원 사람들이 누구냐고 물어도 대답을 못한다고. 민준이도 전화를 바꿔받아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상태가 심각하다고. 이제 요양병원으로 옮겨야 할 것 같다고. 혼자서는 생활이 불가능하다고요. 저는 아이들이 어떻게 할 건지 물었습니다. 민준이가 한숨을 쉬더라고요. 요양원비 정도는 자기들이 내겠지만 자주 찾아가진 못할 것 같다고. 미안하지만 아버지를 용서할 수 없다면서요. 저도 이해했어요. 아이들한테도 아버지는 이미 가족이 아니었으니까요. 며칠 뒤 수진이가 가게로 찾아왔어요. 얼굴이 많이 지쳐 보였습니다. 아버지를 요양병원에 입원시키고 왔다고 했어요. 엄마, 한 번만 가봐줘. 제발. 수진이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저는 왜 제가 가야 하냐고 물었습니다. 이미 남남인데, 나를 버린 사람인데. 수진이가 말했어요. 아버지가 너무 불쌍하다고. 혼자 방에 앉아서 멍하니 있는데 가끔 엄마 이름을 부른다고. 자기 잘못을 아는 것 같다면서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안 간다고, 볼 이유가 없다고. 수진이는 계속 졸랐습니다. 한 번만이라도, 마지막으로 한 번만 아버지가 엄마를 기억하는 동안. 결국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딸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어요. 요양병원은 시내에서 좀 떨어진 곳에 있었어요. 수진이가 차로 데려다 줬습니다. 가는 내내 저는 긴장했어요. 손에 땀이 났죠. 남편을 본 지 3년 가까이 됐어요. 어떤 모습일까? 얼마나 변했을까? 병원 복도를 지나 남편 방으로 갔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저는 숨이 멎었어요. 휠체어에 앉아있는 사람. 백발이 성성하고 몸은 말라서 뼈만 앙상했습니다.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어요. 이게 제가 알던 그 사람인가 싶었어요. 겨우 67살인데 80 노인처럼 보였습니다. 남편은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제가 들어온 것도 모르는 것 같았죠. 수진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빠, 엄마 오셨어. 남편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그리고 저를 봤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바라보더니 남편이 입을 열었어요. 당신 누구야?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절 기억 못하는 거예요. 평생을 같이 산 아내를. 수진이가 다시 말했어요. 엄마라고. 정희 엄마라고. 남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뭔가 떠오르려는 듯 이마에 주름이 잡혔어요. 그러다 갑자기 아주 잠깐 눈빛이 맑아졌습니다. 남편이 떨리는 손을 뻗어 제 손을 잡았어요. 정희야, 내가 미쳤었어. 네가 내 전부였는데 왜 그걸 몰랐을까? 남편이 쉰 목소리로 울먹였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그 말을 끝으로 남편의 눈빛은 다시 흐려졌어요. 다시 허공을 바라보며 아이처럼 훌쩍이기 시작했죠.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흘리지 않으려고 참았어요.
불쌍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게 선택의 대가구나 싶었습니다. 병실을 나오는 길, 저는 한참을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괜찮냐고 물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다고, 엄마는 괜찮다고.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마음 한구석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 사람이 저를 사랑했던 게 맞나요? 정말 사랑했던 걸까요? 사랑했다면 어떻게 저렇게 될 때까지 혼자 있을 수 있었을까요? 차에 타서 돌아오는 길,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가로수 잎이 노랗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계절은 또 바뀌고 있었어요. 세상은 계속 돌아가고 있었죠. 집에 돌아와서 저는 오랜만에 그 셔츠를 꺼냈습니다. 남색 체크무늬. 정말 낡아 빠져버린 천조각이었어요. 하지만 이게 제게는 전부였습니다. 사랑받던 시절의 증거, 행복했던 그때의 기억. 셔츠를 가슴에 안고 저는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아내를 버려버린 남자의 말로를. 이게 그 끝이구나 하면서요. 요양병원을 다녀온 후 저는 한동안 마음이 무거웠어요. 남편의 그 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잠깐 정신이 들었을 때 저를 보던 그 눈빛. 수진이는 그 후로도 일주일에 한 번씩 아버지를 찾아갔다고 했어요. 민준이와 민수는 달에 한 번 정도. 의무감으로 가는 거였죠. 저는 다시는 가지 않았습니다. 그 마지막 사과, 한 번으로 충분했습니다. 그해 겨울이 왔어요. 이혼한 지 3년이 조금 넘었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새벽, 민준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면서요. 새벽에 자다가 급성 심근경색이 왔대요. 몸이 너무 쇠약해져서 손 쓸 새도 없이 갔다고 간호사가 말했답니다. 전화를 받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눈물이 날 줄 알았는데 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텅 빈 기분이었어요. 68세. 그렇게 짧은 생이었네요. 건강했다면 80까지도 살 수 있었을 텐데. 수진이가 와서 같이 울었어요. 저는 수진이를 안아줬습니다. 괜찮다고, 엄마는 괜찮다고. 장례식을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했지만 결국 가기로 했습니다. 평생을 같이 산 사람이었는데 그래도 마지막 가는 길은 지켜봐야 할 것 같았어요. 장례식장은 한산했습니다. 조문객이 20명도 안 됐어요. 예전엔 남편이 사람 복이 많았었거든요. 식당 단골들도 많고 친구들도 많았죠. 그런데 지금은 거의 없었어요. 빈소에는 아이들과 몇몇 친척들만 있었습니다. 가게 직원들도 안 왔어요. 이미 오래전에 문 닫았으니 연락도 끊겼나 봐요. 영정 사진 속 남편의 모습은 젊어 보였습니다. 한 10년 전쯤 찍은 사진 같았어요. 환하게 웃고 있었죠. 저는 그 사진을 보다가 고개를 돌렸어요. 볼 수가 없었습니다. 문상객 몇 명이 왔어요. 먼 친척 몇 명. 그리고 놀랍게도 옛날 분식집 시절 알던 손님 한 분이 오셨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었어요. 그분이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사장님 참 좋은 분이셨는데 말년이 안타깝다고. 사모님은 잘 지내시냐면서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지낸다고, 걱정 말라고. 할머니가 한숨을 쉬셨어요. 조강지철을 버리더니 이렇게 되는구먼.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그날 밤 빈소를 지키는데 민수가 물었어요. 엄마는 아빠가 미우냐고, 아직도 화가 나냐고.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어요. 미운 건 아니라고, 그냥 안타까울 뿐이라고. 멀쩡한 인생을 스스로 망쳤으니까. 민수가 말했어요. 자기는 아직도 아버지가 화가 난다고. 엄마한테 그렇게 한 게. 하지만 이렇게 쓸쓸하게 가시니까 또 마음이 아프다면서요. 저도 그랬어요. 마음 한구석이 아팠습니다. 한때는 사랑했던 사람이니까요. 화장하던 날 연구차가 출발할 때 조문객은 10명 남짓이었어요. 40년을 장사하면서 수천 명은 만났을 텐데 마지막 가는 길엔 거의 없었습니다. 화장터에서 돌아오는 길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이제 다들 앞으로만 보고 살자고. 아버지는 편히 쉬시라고 기도나 하자고. 저도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집에 돌아와서 저는 옷장을 열었습니다. 그 셔츠가 있던 자리는 비어 있었어요. 남편한테 보냈으니까요. 이제 그 옷은 영원히 볼 수 없겠죠. 하지만 괜찮았어요. 이제 기억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았으니까요. 지금 저는 65살입니다. 이혼한 지 4년이 넘었고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는 1년이 됐어요. 반찬 가게는 여전히 잘 되고 있습니다. 요즘은 가게를 조금 늘려서 작은 식당으로 바꿀까 고민 중이에요. 최근 수진이가 아이를 낳았어요. 처음 손녀가 걸음마를 떼던 날 온 가족이 모여서 박수를 쳤습니다. 민준이네 아이들은 주말마다 와서 할머니 밥이 최고라며 엄지를 치켜 세웁니다. 민수는 얼마 전 참한 여자친구를 데려왔고요. 가족들에게 둘러싸여서 시끌벅적하게 밥을 먹다 보면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이게 진짜 행복이구나. 내가 지켜낸 건 바로 이거구나. 남편에게 배신당한 저는 그 쓸쓸함을 털어내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혹시 저처럼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반드시 끝은 온다는 것,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그랬듯이요.